샹들리에가 수정처럼 반짝이던 오후 3시. 한미라는 아들의 결혼식장 뒤편에 서서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기쁨이라기보다는 묘한 불안감이었다. 류준서가 단상에서 축사를 듣고 있는 모습이 어쩐지 창백해 보였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주례의 목소리가 웅웅거리며 울려 퍼졌다. 200여 명의 하객들이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 백일홍으로 장식된 버질로드가 햇살에 붉게 빛났다. 미라는 아들을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가슴 한편의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때였다. 아. 준서의 목소리가 떨리더니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양손으로 가슴을 움켜쥐며 앞으로 비틀거렸다. 준서야. 미라의 비명이 웨딩홀을 가로질렀다. 하객들이 일어서기 시작했다. 준서는 무릎을 꿇었다가 바닥에 쓰러졌다. 하얀 턱시도 셔츠에 붉은 피가 번지기 시작했다. 119에 신고해요. 빨리. 사람들이 우왕좌왕했다. 미라는 아들에게 달려가 그의 머리를 품에 안았다. 준서야, 엄마야. 괜찮아, 괜찮을 거야. 하지만 준서의 눈은 이미 초점을 잃고 있었다. 입가에서 흘러나오는 피가 미라의 손을 적셨다. 여보. 엄마. 준서가 간신히 중얼거렸다. 미라는 아들의 손을 꽉 잡았다. 말하지 마. 힘 빼지 마. 구급차 사이렌이 멀리서 울려왔다. 그때 미라는 시선을 느껴 고개를 돌렸다. 신부 장윤아가 예식장 한쪽 구석에 서 있었다. 웨딩드레스는 그대로였지만 얼굴에 눈물 자국은 없었다. 오히려 휴대폰을 들고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다. 미라는 눈을 비볐다. 아들이 죽어가는 순간에 휴대폰을 화면에 번뜩이는 것들이 보였다. 숫자들, 계좌번호 같은 문자열들. 내가 예민한 거겠지. 미라는 스스로를 달래려 했다. 사람마다 충격을 받는 방식이 다르니까. 하지만 유나의 건조한 눈빛이 계속 마음에 걸렸다. 구급차가 도착했다. 구급대원들이 준서를 들것에 실었다. 미라는 구급차를 쫓아 병원까지 갔다. 복도를 헤매며 기다렸다. 1시간, 2시간. 유족분이시죠? 의사가 나타났다. 그의 얼굴이 말해주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그 순간 미라의 세상이 꺼졌다. 새벽까지 병원 의자에 앉아 있으면서도 미라는 계속 한 장면을 떠올렸다. 유나의 건조한 눈과 휴대폰을 만지던 빠른 손가락들. 그 장면만큼은 도저히 지워지지 않았다. 6개월 전 처음 장윤아를 만났을 때부터 뭔가 이상했다. 안녕하세요, 장윤아예요. 카페에서 마주한 그녀의 미소는 완벽했다.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어색할 정도로. 미라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예비 며느리를 살펴봤다. 부모님은 언제 뵐 수 있을까요? 아, 그게. 부모님께서 유럽에 거주하고 계셔서 한국 방문이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럼 영상통화라도. 인터넷이 좀 불안정한 지역이라서요. 매번 그런 식이었다. 뭘 물어봐도 그럴듯하지만 확인할 수 없는 대답들. 직장은 글로벌 인사이트라는 회사라고 했는데 인터넷에 검색해봐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상견례는 언제 할까요? 죄송해요. 급한 사업 이슈가 생겨서 조금 더 미뤄야 할 것 같아요. 그럼 가족 사진이라도 볼 수 있을까요? 다음에 가져올게요. 다음에는 영원히 오지 않았다.
무엇보다 이상한 것은 유나가 혼인신고를 서두른다는 점이었다. 결혼식 준비보다 서류부터 먼저 내자는 것이었다. 요즘엔 금리도 고려해야 하고 세금 혜택도 있거든요. 미리 처리해 두는 게 좋아요. 숫자로 설득하는 말투. 감정보다는 손익을 따지는 듯한 차가운 계산. 미라가 조심스럽게 만류했다. 그래도 부모 상견례부터 하는 게 순서 아닐까? 너무 서두르는 것 같아서. 그때 준서가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날을 세웠다. 엄마, 계속 그렇게 의심하실 거면 결혼식에 오지 마세요. 미라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아들이 저런 말을 한 적이 없었는데. 결국 입술을 깨물고 물러났다. 하지만 불안감은 계속 커져만 갔다. 결혼식 당일 아침 미라는 준서의 방에 들어가 정장을 매만져줬다. 우리 준서 정말 멋있다. 엄마 고마워요. 준서가 고개를 숙여 안았다. 그런데 그 순간 미라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마치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것 같은. 준서야 혹시 괜찮아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준서의 얼굴이 평소보다 창백해 보였다. 미라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불길하다. 그리고 그 불길함은 정확했다. 몇 시간 후 아들은 결혼식장에서 붉은 피를 토하며 죽었다. 장례 이튿날 장윤아는 완벽한 상주였다. 검은 상복을 말끔히 차려입고 절을 올리며 눈물을 흘렸다. 보는 사람마다 불쌍한 신부라며 안타까워했다. 하지만 미라는 계속 뭔가 어긋난 느낌을 받았다. 복도 끝에서 유나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타이밍은 문제없어. 혼인신고 되어 있으니까 처리 가능하고. 미라는 귀를 의심했다. 장례 중에 무슨 처리를 말하는 거지? 그날 밤 친구 노민석이 급히 전화를 걸어왔다. 미라야, 이거 봐봐. 카카오톡으로 보내온 스크린샷. 유나의 SNS였다. 눈물 셀카와 함께 이런 글이 올라와 있었다. 갑작스럽게 떠난 남편을 그리워하며 위로의 마음을 전해주신다면 아래 계좌로 부탁드립니다. 댓글에는 송금 완료했습니다. 힘내세요. 천사가 되셨을 거예요. 같은 말들과 함께 계좌이체. 인증샷들이 줄줄이 달려 있었다. 미라는 휴대폰을 부여잡고 떨었다. 조문객들의 성의를 이런 식으로. 다음 날 아침 미라는 유나를 불러 세웠다. 유나야, 지금 뭐 하는 거야? 뭐가요? 유나는 태연했다. SNS에 계좌번호 올려놓고 돈 받는 게 뭐야? 아, 그거요? 요즘은 모두 이렇게 마음을 전해주세요. 화환되시네요. 미라는 말문이 막혔다. 아들이 죽은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침착할 수가 있나?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아? 어머니께서는 요즘 세상을 모르세요. 유나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다. 전에는 들어본 적 없는 톤이었다. 다음 날 미라는 구청에 갔다. 아들의 혼인신고를 확인하려고. 그런데 서류를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다. 보증일란에 자신의 서명이 있었는데 그건 자신이 쓴 게 아니었다. 누군가 자신의 서명을 위조한 것이었다. 이건 제가 쓴 게 아닌데요. 하지만 접수 당시에는 모든 서류가 완비되어 있었습니다. 구청 직원의 말에 미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보험사에서 확인한 건 더 충격적이었다. 준서가 가입한 생명보험 수익자가 한 달 전에 어머니에서 배우자로 변경되어 있었다. 총 보험 금액 5억 원. 미라는 주차장 벤치에 주저앉았다.
속으로 계속 중얼거렸다. 처음부터 돈이었구나. 처음부터. 아들을 사랑했다는 그 눈물들, 결혼하고 싶다던 그 간절함들이 모두 거짓이었던 것이다. 사망진단서에는 급성 심정지라고 적혀 있었다. 하지만 미라는 뭔가 이상하다는 확신이 들었다. 건강했던 29살 아들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부검을 해주세요. 장례식장에서 미라가 말했다. 유나가 깜짝 놀라며 말렸다. 어머니, 그러면 고인의 평안을 해치는 거예요. 준서 오빠도 원하지 않을 거예요. 아니야. 내가 엄마니까 내가 결정할게. 미라는 단호했다. 유나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다가 다시 슬픈 표정으로 돌아왔다. 부검 승인을 받기까지 일주일이 걸렸다. 검찰 허가가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그 일주일 동안 미라는 잠을 제대로 못 잤다. 계속 준서의 마지막 2달을 떠올렸다. 엄마, 요즘 배가 자꾸 아파. 소화제 먹어볼까? 약 먹어도 별로 안 나아. 그때는 스트레스 때문인 줄 알았다. 결혼 준비하느라 피곤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였다. 준서가 자꾸 창백해지기 시작한 게. 부검 결과는 명확했다. 혈중 비소 농도가 치사량에 근접합니다. 법의학자의 말에 미라는 의자를 붙잡았다. 2-3개월간 소량으로 지속 투여된 흔적이 있고 마지막에 급격히 농도가 높아졌네요. 비소, 독살. 미라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다. 경찰에 신고해야 했다. 담당 형사 박재권이 나타났다. 현재 피의자 장유나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연락이 안 되고 있어요. 도망갔다는 얘기네요. 그렇게 보입니다. 미라는 주먹을 꽉 쥐었다. 아들을 죽이고도 도망가다니. 경찰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재권 형사의 말에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짐했다. 경찰의 속도와 다르게 나는 내 속도로 쫓겠다. 그날 오후 미라는 사설탐정 사무소 문을 두드렸다. 정호빈이라는 탐정이 나왔다. 제 아들을 죽인 여자를 찾아주세요. 미라의 목소리에는 절망과 분노가 동시에 들어있었다. 2주 후 정호빈 탐정이 두꺼운 파일을 들고 미라를 찾아왔다. 앉으세요. 충격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미라는 가슴을 졸이며 의자에 앉았다. 장유나는 가명입니다. 실제 이름은 백지현. 그리고 정호빈이 사진들을 늘어놓았다. 서로 다른 헤어스타일과 화장을 한 같은 여자의 사진들이었다. 결혼 전력이 2회 더 있습니다. 첫 번째 남편은 3년 전 급성 심정지로 사망, 두 번째 남편은 2년 전 뇌출혈로 사망했어요. 미라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보험금은 각각 2억, 3억이었고 사망 후마다 개명을 했습니다. 그럼 연쇄살인? 수법이 거의 동일합니다. 상견례 회피, 혼인신고 선진행, 보험 수익자 변경, 그리고 서서히 독투여. 정호빈이 표를 보여줬다. 모든 케이스가 똑같은 패턴이었다. 단 준서 씨의 경우만 예외적으로 결혼식 당일에 일이 벌어졌어요. 왜 하필 그때? 이번에는 누군가 더 있었다고 봅니다.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빨라져요. 미라는 아들의 마지막 밤을 떠올렸다. 전화로 엄마 고마웠어요 라고 했던 목소리. 마치 마지막 인사 같았던 그 톤. 책상 서랍을 뒤져보니 위장약이 한가득 있었다. 그리고 짧은 메모 하나. 엄마 미안해요.
사랑해요. 미라는 메모를 꽉 쥐고 눈물을 흘렸다. 준서가 뭔가 눈치챘던 거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던 거다. 다른 피해자 가족들은 어떻게 됐나요? 첫 번째 남편 어머니는 3년간 법정 다퉜지만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분됐어요. 두 번째는 형제가 없어서 조용히 넘어갔고요. 미라는 이 사건을 자신과 준서에게 남은 마지막 숙제로 받아들였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어떻게 찾을 건가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반드시 찾아내겠습니다. 한 달 뒤 경찰서에 낯선 여자가 나타났다. 저는 백연서입니다. 백지현의 언니고요. 제가 계획을 세웠어요. 박재권 형사는 놀라며 녹음기를 켰다. 미라도 급히 경찰서로 달려왔다. 백연서는 30대 중반의 여자였다.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초췌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처음부터 말씀드릴게요. 연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10년 전 대학교 3학년 때 류준서를 알게 됐어요. 저는 일방적으로 좋아했죠. 미라는 주먹을 꽉 쥐고 들었다. 고백했지만 거절당했어요. 그래서 거짓으로 임신했다고 했는데 그것도 들통났죠. 연서가 고개를 숙였다. 그때 완전히 무너졌어요. 자존심도 상하고 창피하고. 그래서 지현이한테 말했어요. 그 남자가 나를 망쳤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얘기네요. 미라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다. 네. 죄송해요. 그 한 줄의 거짓말이 동생을 살인자로 만들었어요. 연서가 눈물을 흘렸다. 처음에는 정말 복수하려고 했어요. 지현이가 준서 씨에게 접근한 것도 제가 시킨 거예요. 하지만 첫 번째 남편을 죽이고 보험금을 받은 뒤로는 달라졌어요. 지현이가 주도권을 잡기 시작했어요. 연서는 계속 말했다. 두 번째부터는 제가 말려도 안 들었어요. 돈맛을 본 거죠. 최근에는 10억짜리를 노린다고 하더라고요. 10억? 다음 표적이 대기업 임원 아들이래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끊으러 온 거예요. 미라는 분노에 떨었다. 당신의 그 한 줄 거짓말이 한 사람을 살인자로 만들었다고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백연서는 살인교사와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정작 백지현은 여전히 행방불명이었다. 6개월 후 재판정. 검사는 백지현의 연쇄범죄 패턴을 상세히 제시했다. 증거들이 차곡차곡 쌓였다. 피고인 백지현은 3차례에 걸쳐 결혼을 빙자해 남성들에게 접근, 독성 물질을 이용해 살해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은 교묘하게 반박했다. 언니인 백연서의 조종에 의한 것이고 직접적인 증거는 부족합니다. 미라는 방청석에서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판결이 나왔다. 피고인 백연서, 살인교사 등으로 징역 12년. 피고인 백지현,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무죄. 미라는 어지러웠다. 법정을 나서는 백지현이 미라를 보며 말했다.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전 자유예요. 그 순간 미라는 낮게 답했다. 법이 비켜가면 사회가 기억하게 하죠. 그날부터 미라의 추적이 시작됐다. 백지현이 최태경이라는 새로운 남자에게 접근한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미라는 익명으로 팩트 패키지를 만들었다. 판결문, 신문기사, 새 남편의 사망 기록들을 정리해서 최태경에게 우편으로, 메일로, 때로는 직접 전달했다. 이 여자의 정체를 알고 있습니다.
최태경은 충격을 받고 백지현과의 관계를 끊었다. 소문은 네트워크를 타고 번졌다. 백지현은 더 이상 사람들과 만날 수 없게 됐다. 신경증처럼 뒤를 돌아보며 살게 됐다. 그 사이 첫 번째 남편의 유족이 용기를 내어 재부검을 청구했다. 미라의 살해에 영감을 받은 것이었다. 백지현의 집에서 독성 물질이 발견됐다. 과거의 케이스들이 도미노처럼 다시 열렸다. 결국 백지현은 형량 협상을 위해 자백을 선택했다. 무기징역. 최종 판결이 나왔을 때 미라는 아주 조용히, 아주 길게 숨을 내쉬었다. 1년 후 준서의 무덤 앞. 미라는 말 대신 손으로 묘비에 아들의 이름을 쓰며 중얼거렸다. 준서야, 엄마가 여기까지 왔다.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삶은 남아 있었다. 미라는 무덤 앞에서 노트를 펼쳤다. 그동안 생각해온 것들을 하나씩 적었다. 준서안전재단, 연쇄범죄 피해 가족 지원, 위험 신호 감지 교육, 혼인보험 신고 절차 관련 법률 상담. 정호빈 탐정과 친구 노민석이 손을 보태겠다고 했다. 첫 기금은 미라 자신의 저축에서 시작하기로 했다. 돈 많이 드실 텐데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날 밤 꿈에 준서가 나타났다. 결혼식 때의 정장이 아니라 평소에 입던 편한 옷차림이었다. 엄마 수고했어요. 이제 쉬세요. 준서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미라는 고개를 저었다. 쉬되 멈추진 않을게. 창밖으로 새벽빛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었다. 미라는 책상 앞에 앉아 다짐을 한 줄로 적었다. 정의는 판결로 완성되지 않는다. 누군가의 꾸준함이 그 빈칸을 메운다. 6개월 뒤 준서안전재단이 정식으로 출범했다. 첫 번째 프로그램은 위험한 연애 신호감지 교육이었다. 미라는 직접 강사로 나섰다.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하지만 몇 가지 신호만 알아도 위험을 피할 수 있어요. 강의실에 앉은 20-30대 청년들이 집중해서 들었다. 첫째, 가족이나 친구를 만나려 하지 않는 사람. 둘째, 경제적인 것부터 서두르는 사람. 셋째, 과거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는 사람. 한 여학생이 손을 들었다. 그런데 요즘은 개인주의 시대라서 가족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맞아요. 하나하나는 별거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 신호가 동시에 나타날 때는 조심해야 해요. 미라는 아들의 사진을 스크린에 띄웠다. 제 아들도 처음에는 엄마가 예민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모든 신호가 다 맞아떨어졌거든요. 강의가 끝난 후 한 청년이 다가왔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작년에 만난 여자친구가. 미라는 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줬다. 그리고 구체적인 조언을 해줬다. 혹시 모르니 가족들과 상의해 보세요. 그리고 혼인신고는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한 달 뒤 그 청년에게서 감사 전화가 왔다. 선생님 말씀대로 했더니 정말 이상한 여자였어요. 다행히 일찍 헤어졌어요. 이런 일들이 하나둘씩 쌓여갔다. 미라는 보람을 느꼈다. 2년 후 준서안전재단은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연쇄범죄 예방기관이 됐다. 미라는 책도 냈다. 내 아들을 죽인 연쇄살인마라는 제목의 실화소설이었다. 인쇄는 모두 재단에 기부했다. 어느 봄날 미라는 준서의 무덤에 꽃을 가져다 놓으며 말했다. 준서야, 엄마가 너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구했어.
너 자랑스럽지? 바람이 살랑 불어와 백일홍 꽃잎을 흩날렸다. 마치 준서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미라는 미소를 지었다. 복수는 끝났지만 사랑은 계속되고 있었다. 아들에 대한 사랑이 더 많은 사람들을 지키는 힘이 되고 있었다. 그날 저녁 미라는 일기에 썼다. 정의는 끝나지 않는다. 누군가 기억하는 한, 누군가 행동하는 한, 그 정의는 계속해서 살아 숨쉰다. 창밖에 별이 떠올랐다. 준서가 좋아하던 별자리였다. 미라는 그 별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조용히 싸워나가겠다고. 백일홍 아래 떨어진 피 한 점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이렇게 새로운 희망의 이야기가 되어 계속되고 있었다.